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적연금에 대해서 강의할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 강사 김민경입니다. 자, 오늘 우리 쌤들 모시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릴까 고민되시죠? 네, 먼저 짧은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바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쌤들 제가 밑에 5글자 붙여줬죠? 여기는 어디? 자, 지금 현재 선생님들께서 보이시는 곳의 그 장소에는 자, 20대 청년분들이 앉아 계시나요? 아니면 70대 청년분들이 앉아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70대 우리 청년분들이 사실 이 낮 시간에 도서관에 오셔서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그런 짧은 사진인데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강의를 진행을 하는가? 자, 오늘은 사실은 연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금은 선생님들 언제 쓰이는 거죠? 그렇죠. 노후에 우리 선생님들이 은퇴하신 이후에 사용되는 어떤 필수적인 자산이다라고 저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대한민국은 사실 안타깝게도 이 노인 내지는 은퇴하신 이후에 어르신 세대의 어떤 빈곤율이 OECD 가입 국가 중에 넘버원 1등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빈곤의 사실은 노후의 파산이다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가를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 전에 제가 우리 쌤들 생애 주기의 어떤 곡선, 수익과 지출 곡선에 대한 부분을 하나 설명드리고 왜 우리가 노후의 파산이라고 하죠. 연금 자산의 어떤 부족이다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우리 쌤들 생애 주기의 어떤 지출 곡선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 곡선 아울러서 함께 나오는데요. 우리 인생은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겨울이라고 하는 노후, 언젠가는 다들 찾아오게 마련인데요. 우리는 노후에는 사실은 원하는 어떤 형태의 어떤 소득으로 굉장히 많은 돈들을 버시기는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봄과 여름과 가을에 충분한 돈들을 마련해서 자산을 마련해서 그 자산의 형태는 사실은 연금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금융 자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충분한 자산을 마련해서 이 노후의 어떤 위험성에 대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쉽지 않더라라는 거죠. 자, 현재 대한민국 베이비 부머, 선생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1차 베이비 부머는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출생하신 분들 일단은 제1차 베이비 부머라고 해요. 2017년 저희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노후소득 보장 패널 조사 결과 잠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서울시, 광역시, 도단에 대한 다 다릅니다만 전체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요, 서울, 광역시, 도 합산해서 자, 부부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전체적으로 부부가 같이 생활하기에 적정한 금액은 한 243만 원 정도. 자, 그렇다면은 개인으로 보시게 되면은 개인도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을 보이실 수 있는데 자, 243만 원 기준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얼마나 많은 금액이 노후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어떤 누구도 명쾌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강사는 오늘 강의에 앞서서 이런 얘기 잠깐 설명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은퇴 이후에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온다라면 그 겨울을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어떤 형태로 준비를 해 줘야 될까? 자, 겨울에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자산의 어떤 형태는요, 연금 자산 되실 수 있고요. 그 연금 자산은 사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3층 사회보장제도라고 하죠. 3층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 둘 수 있는데 OECD의 어떤 가입안 내지는 권고안을 살짝 곁들여서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국민연금으로는 사실은 25% 내지 30% 정도를 꾸준히 20대 때부터 적립을 해서 준비를 해주면 좋겠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퇴직연금. 사실은 대한민국 퇴직연금은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퇴직연금으로 사실은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최소한 10%에서 한 15% 정도는 준비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울러서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연금보험에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사업비나 수수료 구조 있지 않습니까? 일단 사업비 구조만 설명드려도 만만치 않은 사업비 구조이긴 하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면은 뭐 최소한 뭐 10 내지 15% 정도는 개인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노후에 어떤 뭐 자금을 설계를 해보자. 그래서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뭐 25%, 15%, 10 내지 15% 같은 경우에는요, 노후의 소득 대체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소득 대체율은 뭔가 우리 선생님들이 은퇴하시기 이전에는 사실은 내가 100만 원을 뭐 필요로 썼어, 뭐 벌었던 사람이야 라고 하시면은 자, 소득 대체율을 예를 들면 뭐 60% 정도로 잡을게요. 60%를 잡으시게 되면 나는 은퇴 이후에 한 60%의 어떤 소득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우리 쌤들 보셨었을 때, 자, 대한민국의 어떤 전체 뭐 부부 기준으로 해서 243만 원.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 60%다, 70%다.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어떤 부분으로 나는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먼저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을 조금 설명드리고요. 아울러서 이제 마지막에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가입하신 연금 자산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는 그 사이트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자, 먼저 퇴직연금 잠깐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2019년 4월 7일자 인용된 어떤 신문기사 잠시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현재 퇴직연금의 어떤 누적 수익률과 어떤 분포 형태, 뭐 DB형을 선택하느냐, DC형을 선택하는가, IRP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조금씩의 어떤 수익률 차이는 있습니다만, 생각처럼 굉장히 우리의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더라. 10년 환산한 어떤 수익률이 뭐 3%를 넘는 어떤 수준이더라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퇴직연금, 이해를 하시고 내가 선택을 좀 하시고 선택하신 이후에 꾸준히 관리를 해 주신다라면 어떤 3% 이상의 어떤 수익률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먼저 퇴직연금 제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DB형과 DC형과 IRP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은요. 2005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도입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 쌤들 많이 아시고 계시던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받으시는 거 있죠. 내가 1년 이상 회사에 근무했다면 퇴직할 때 내가 받았던 어떤 퇴직금은 이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사실은 퇴직할 때 근속 연수와 평균 임금에 비례해서 퇴직 일시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근로자의 퇴직 이후에 새로운 직장으로 취업을 한다라면 괜찮지만 우리가 인생의 어떤 겨울의 단계다라고 한다라면은 일시금을 받아서는 사실은 또 다른 운용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늘어난 어떤 수명, 그 다음에 저금리 사이에서는 사실은 퇴직연금의 실효성이 저는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 자, DB형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DB형, Defined Benefit의 약자입니다. 그죠? 확정급여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DB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준 또는 퇴직연금 산정 방식이 사전에 먼저 정해져 버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수준 자체가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현행의 퇴직금 제도와 거의 퇴직 일시금이 동일하거나 내지는 그 이상의 어떤 금액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DB형의 어떤 약자에서 선생님들 느낌 오시겠지만 확정급여형, 급여를 확정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부담금 납부와 그 다음에 적립금을 운용해 가는 어떤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사실은 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좀 많다. 이 부분이 무엇인가? 확정급여형 방식이다라고 이야기 좀 드리고요. 적립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서 사실은 적립금 운용이 사실은 굉장히 경제 상황이 좋아서 운용금이 늘어났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는 추후 다음 연도에 어떤 납부해야 되는 부담금의 수준이 좀 낮아질 수도 있겠고요. 아니, 그렇지 못해서 부담금 수준이 나는 경기가 좋지 못해서
지금 현재 실적이 좋지 않아. 그러면은 차후 연도에 적립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서 이 매년 부담해야 되는, 납부해야 되는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은 변동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DB형이더라.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C형이 있어요. DC형은 자, Defined Contribution이다 라고 하는 부분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확정 기여형. 자, DC형의 퇴직금은요,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을 사실은 사전에 결정하는 방식이긴 한데, 퇴직급여의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가입자, 말 그대로 우리 이제 근로자죠. 이 근로자의 운용 결과에 따라서 내가 받는 퇴직급여의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DC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사용자 부담금 전액을 사실은 사용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부담하셔야 되는 부담금 전액을 우리 회사 외에 사외에 적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용자, 그렇죠.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의 가입자의 어떤 연간 임금 총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임금 총액에서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만 납부하고는 끝나는 거예요. 어디에? 근로자가 선택한 어떤 DC형의 퇴직연금 상품의 계정에다가 현금으로 납입하고는 사실은 사용자가 해야 되는 어떤 책임은 끝이 나더라.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렇죠. 근로자는 사실은 운용 방법을 스스로 선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1년에 반기별로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사실은 변경할 수도 있고요.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아무래도 퇴직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리금 보장 방법을 하나 이상 포함하셔서 운용하셔야 되겠더라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DC형 같은 경우에 DB형하고의 큰 차이점 하나 설명드리면, 자, DC형 같은 경우에 우리 쌤도 아시겠지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거나 내가 내지는 나의 가족이 6개월 이상 뭐 병원에 입원해서 요양을 해야 돼.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 요건이 갖추어지게 되면은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로 DC형의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내가 뭐 증액을 하고 싶어, 추가로 조금 돈을 더 납부하고 싶어 하시게 되면은 추가로 증액을 또 하실 수도 있더라. 굳이 우리가 IRP를 가입하지 않으시더라도 근로자가 추가로 연금 계정에 납부를 더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DC형은 연간 납입 한도에 제한 없이 추가 납입이 일단 가능한데, 자, 이때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하나 있습니다. 뭐냐? 연금 계좌의 납입 금액이 전체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납입을 하시더라도 이 전체 총 납입 한도 1,800만 원의 한도는 유의하시는 부분이 조금 옳겠더라, 주의하셔야겠더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외래어의 약자죠. 영어의 약자인데, 자,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한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일시금을 일단 수령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 내가 괜찮은 금융상품을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자금을 운용해서 매달 받으려고 봤더니 사실은, 자, 펀드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아시겠지만 수수료 부분, 보수 부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보험사의 어떤 상품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 기타 등등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은퇴한 이후에 연금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퇴직연금 계좌로 운용되는 것이 뭐더라? IRP 계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IRP 계좌는 자, 계약 내용이나 운용 방법이 거의 DC형의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뭐 운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IRP 계좌는 크게 또 세 가지로 분류를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형 IRP 같은 경우에는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아시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공적연금 가입자, 그 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IRP를 만들 수 있죠. 자, 근로자가 노후 소득을 내가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설정해 두는 것이 IRP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수익률을 조회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금융상품을 찾아서 기관 방문하신 뒤에 IRP를 선생님들이 선택하셔서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적립 IRP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통산형 IRP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통산형 IRP는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실은 퇴직금이 한꺼번에 이제 지급이 되잖아요. 이 지급된 퇴직급을 퇴직 시에 퇴직급여를 지급받아서 운용하는 어떤 계좌인데, 만약에 내가 이 통산형 IRP를 내가 뭐 만들어서 여기 안에 뒀어. 그 다음에 55세 이후에 나는 이 계좌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테야 라고 하시게 되면은 어떤 세제상의 이득을, 베네피트를 제공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좌에서, 자, 통산형 IRP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좌에서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분, 그 다음에 운용 수익이 구분되어서 관리하고 있더라. 왜? 나중에 내가 연금 형식으로 내가 어떤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었을 때 사실은 세제적인 부분이 조금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형 IRP 같은 경우에는, 자,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설정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 형태로든 퇴직급여가 납입된 IRP는 55세 이후로 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맞고요. 자, 추가형 IRP를 내가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을 위해서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수령하는 것이 아무래도 뭐 이연 퇴직소득세나 이런 부분의 어떤 기타 등등의 세제상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뭐 하나의 뭐 방법이다라고 설명 좀 드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내가 만약에, 자, 우리 선생님들이 IRP를 하나 만드셨다고 칠게요. 그래서 퇴직금을 거기에 넣어 두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기존에 납부하셨던, 자, 퇴직소득세가 선생님들이 만드신 IRP 계좌로 다시 환급이 들어갈 텐데, 자, 이렇게 환급된 여러 가지 어떤 이연 퇴직소득에 이전된 IRP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55세 이전에도 사실은 내가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일부 해지는 되지 않고요. 전부 해지만 가능하게 되겠고요. 자, 전부 해지하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퇴직소득세나 기타 소득세 뭐 16.5% 정도 발생하겠죠. 과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쌤들이 DB형이냐 DC형이냐 굉장히 고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국 FPSB에서 발간하는 은퇴 설계 어떤 교재에 있는 잠깐 짧은 예시 하나 보여드리면서 DB형과 DC형을 잠깐 설명드릴 텐데요. 예시에 보이는 어떤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DB형이냐 DC형이냐 고민하기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처음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였다고요? 그렇죠. 자,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퇴직급여의 어떤 수준이 법정 퇴직금 이상이냐 아니면 적립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서 바뀌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적립금의 운용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렇죠. 자, 사용자에게 있다라면 그건 무슨 형이라고요? DB형이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나의 가입자, 근로자에게 있다라고 하시면 DC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로자의 어떤 근속기간이 회사에서 조금 길고 그 다음에 호봉제, 기타 등등이 있어서 우리 회사의 어떤 임금 인상률은 시중은행의 어떤 뭐 금융기관, 기타 등등에서 파는 어떤 누적 수익률보다는 내가 높다고 판단이 돼라고 하시면은 DB형을 그냥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아, 그게 아니야. 나는 근로자긴 하지만 투자에 대한 어떤 감각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자신감도 있어. 그 다음에 일정 수준 이상의 나는 위험을 나는 끌어안을 수 있는 위험 수용 능력도 충분히 돼. 라고 생각하시면은 DC형. 또 그게 아니고요. 아, 우리 회사는 조금 불안하네. 회사의 재무 구조가 조금 취약해서 나는 조금 안심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라면 그때도 DC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한 어떤 선택지의 선택이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어떤 퇴직연금 가입하시기 전에 내지는 내가 뭐 이렇게 정리하시기 전에 나의 어떤 퇴직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내지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 필요가 생기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퇴직연금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공부하실 수 있더라. 자, 어디에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죠. 자, 금융감독원에서 만들어둔 파인이라고 하는 그 금융상품 비교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퇴직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 하시면 자,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를 우리가 활용해서 각종 공시 자료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수익률 내지는 어떤 목표 기간 기타 등등의 어떤 설정 금액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터넷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계상 개인연금으로 조금 들어왔습니다. 자, 개인연금 아까 설명드렸던 사회보장제도의 이제 3층에 있는 연금의 제도가 되겠죠. 자, 개인연금은 사실은 우리 쌤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셨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내가 가입을 했던 뭐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에서 또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펀드 기타 등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자산운용사에서도 우리가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서도 사실은 연금저축 신탁이다라는 이름으로 해서 어떤 3층의 개인연금에 대해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3층에 있는 개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저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3층의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의 어떤 혜택을 보느냐 내지는 세제 혜택을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제 적격 개인연금과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 이 두 가지로 양분할 수 있더라. 말씀이 조금 어려우시죠? 자, 세제 적격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요. 자, 예전에 사실 우리 쌤들 내가 보험료를 내지는 어떤 신탁을 가입해서 펀드를 가입해서 꾸준히 납입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은 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주는 경우가 있죠. 뭐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연말정산을 위해서 가입했었던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상품은 세제 적격형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제 적격연금은요. 납입하시는 단계에서는 납입액에 대한 세액 공제, 예전에는 소득 공제였습니다. 이 혜택을 주고요. 그 다음에 운용할 때, 자, 이 상품이 운용이 되겠죠. 굴러가는 단계에서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연이 돼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에는 운용하는 어떤 이자의 어떤 수익에 대해서 나중에 이자 소득세를 매기잖아요. 그런데 이 소득에 대해서 미뤄뒀다가 과세를 넘겨뒀다가 언제 노후에 선생님들이 인출하실 때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 그때 연금 소득세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세제 적격 개인연금의 가장 기본적인 골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연금소득세는 그렇다면 한 몇 퍼센트 정도 발생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자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5.4% 정도 발생하지만 연금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5.5%에서 3.3%의 어떤 연금소득세를 뭐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자소득세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테이블이긴 합니다만 선생님들 이때도 유의하셔야 되는 거. 자, 세제 적격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내가 어떤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들이 연금을 수령하시는 이 단계의 연금은요. 내가 정말 소득이 많다. 내지는 사업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면 우리 쌤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신고해야 되는 그 세금 있죠. 그렇죠.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그 전체 소득세에 합산되어서 우리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분리과세도 가능한 구간이 있습니다만 우리 쌤들이 연금을 선택하시고 세제 적격을 선택하시냐 세제 비적격을 선택하시냐 이때는 사실은 내가 노후에 받는 뭐 사업소득이다 부동산 임대소득이다 근로소득이다 뭐 연금소득이다 기타 등등을 다 합산해서 사실은 합산 구간까지 같이 세금을 고려하셔서 저는 선택하시는 부분이 맞지 않나 싶고요. 자, 세제 적격은 일단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 비적격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세제 비적격 연금은요, 납입 단계에서는 세제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납입하시는 보험료, 자, 세제 적격 연금에 선생님들이 가입하셔서 뭐 연말 정산 혜택을 보았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예전에 소득공제, 세공제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셨다라면, 자,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납입 단계에는 그런 세제 혜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일정한 부분의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시게 되면
이 운용에 대한 운용 수익과 그 다음에 선생님들 추후에 노후에 인출하시게 될 때 인출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과세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납입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보면서 추후에 연금소득세를 납부할 것인가? 그게 아니면 내가 현재 납입 부분에 대해서 크게 혜택을 보지 않더라도 나는 노후에 비과세로 연금을 수령하겠어 라고 하시면 세제 비적격. 그게 아니고 나는 납입보험료 납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소득공제 받으면서 추후에 어느 정도 소득세 내겠어 하시게 되면 세제 적격연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지 않겠나 저는 판단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제 적격 연금에 있어서 연금 저축 계좌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자,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조금 전에 보셨던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양분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골자 취지는 조세 특례 제한법상에 소득 공제가 허용된 개인연금 저축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것과 지금 현재 소득세법상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허용되는 이런 연금 저축이 있어요. 그래서 아울러서 지금 현재는 세제 적격 연금으로 포함시키고 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금저축 계좌, 지금 현재로서는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800만 원 한도이다. 연금계좌가 통합 적용되기 때문에 총 한도가 1,8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납입하는 보험료는 사실 연금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벌어 들이시는 어떤 소득 테이블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만 예를 들면은 선생님들이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초과하느냐 내지는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느냐 초과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400만 원에서부터 한 3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16.5%에서 13.2%의 어떤 수준으로 세액 공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신탁과 어떤 펀드와 보험의 어떤 가장 큰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납입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납입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자, 펀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유납입 가능합니다. 넣었다가 잠시 쉬셨다가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정기납입 원칙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정기납입 원칙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최근에 약간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2014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연금저축보험이라면 보험료 납입이 너무 어렵다라고 할 때는 이제 한시적으로 일정 부분 보험료도 납입 유예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탁과 펀드와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사실 이 연금저축 신탁이냐, 연금저축 보험이냐, 연금저축 펀드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같이 설명드렸던 선생님들 파인 기억하시죠? 그 사이트 다시 한번 뒷부분에 다시 한번 강조 드릴 텐데 거기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수익률 등을 조회해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제 비적격의 어떤 분류로든 우리 쌤들 많이 들어보셨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저는 변액 유니버셜 이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 변액 보험이다 내지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다. 가장 기본적인 골자 취지 설명드리면은 내가 사실은 어떤 운용 실적에 따라서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어떤 수령액이 달라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변액 유니버셜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의 구조는요. 매달 같은 날짜에 선생님들이 새로운 적립식 펀드를 새로이 가입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 내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관리를 하지 않았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변액 유니버셜을 보험을 가입을 해서 관리를 조금 하고 있어.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자, 주기적으로 댁으로 도착하는 어떤 보고서를 꼼꼼히 보신다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변액 유니버셜에 실제적으로 투자되는 어떤 계정의 어떤 포트폴리오 있죠. 주식이 많냐, 채권이 많냐, 이 부분에 어떤 비중을 조정하는 이런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이 것들을 통해서 내가 수익률을 조금 더 괜찮은 방향으로 나아지게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비중 조절을 사실은 변액 유니버셜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셔서 주식형으로 가신다, 채권형으로 가신다 하시게 되면은
보험사에 따라서는 다릅니다만 한 최초 한 4회 정도까지는 이렇게 옮겨 타실 때 어떤 수수료 부분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반드시 내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가입했어. 그걸로 끝이 아니고요. 알아서 관리해 주겠지. 그게 끝이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가셔서 어떤 상품의 구성 내용과 어떤 운용 실적을 조금 들여다보시면서 추후에 관리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연금저축계좌는 사실은 또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의 계좌 이체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연금저축의 계좌가 사실 아까 보셨지만 신탁도 있고 보험도 있고 펀드도 있다 이거죠. 그죠? 이 계좌의 수익률이 사실은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좀 저조하다 내지는 내가 지금 가입한 금융기관에 재무 건전성이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라면 우리 쌤들은 다른 연금 계좌로 이체가 가능하시는 거죠.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있는데 자, 이때 이체 시에는 세제상의 불이익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연퇴직소득세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때는 그냥 이체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인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떤 경우에는 이체로 보지 않고 인출로 보아서 기타 소득세나 이연퇴직 소득세를 과세를 하느냐. 먼저 55세 이전에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금저축계좌와 그 다음에 퇴직연금계좌 간에 서로 상호 간에 이체하실 수 있잖아요. 이때 이체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체가 아니고 인출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13년 3월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 금액을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어떤 것으로 연금계좌로 뭐 이체를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얘는 또 역시 이체가 아니고 인출로 본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이연퇴직 소득을 전부가 아니고요. 일부 금액만 이체한 경우에도 이때도 세금의 어떤 문제가 인출로 보시기 때문에 사실은 생기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드렸던 선생님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특히 여러 가지 어떤 상품의 구조나 성격, 기관의 운용 실적, 재무 건전성, 기타 등등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댁에 들어가셔서 선생님들 금융감독원의 파인을 활용하셔서 한번 전체적으로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현재 뭐 개인연금을 가입을 했어, 퇴직연금을 가입 중이야, 내지는 주택연금까지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추후에 국민연금에서 뭐 나오는 금액이 얼마, 개인연금에서 나오는 금액이 얼마, 그래서 나는 생활비가 어느 정도 꾸려지는지 알고 싶어 하시게 되면은 우리 선생님들은 이 사이트 하나만 이용하시면 돼요. 어떤 사이트인가요? 그렇죠. 국민연금 재무설계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내연금. 누구 연금이라고요? 내연금. 그렇죠. 자, 우리 초록 색깔이나 파란 색깔 창에서 그냥 내연금을 쳐 주시게 되면은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가입하셨던 주택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있다라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노후에 예를 들면 62세, 63세, 64세, 65세에 연금 수령을 개시하셨을 때 어느 정도 내가 현재 확보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간단히 조회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으로 해서 제가 강의를 조금 마치겠고요. 우리 쌤들이 앞으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인생에 있어서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다. 누구에게나 겨울은 와요. 그렇다면 그 겨울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연금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고요. 모든 사람의 어떤 하나의 이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